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다이빙을 1984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만 36년째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수중에서 공기가 2번 고갈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닐라오라는 곳에 그게 카세드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들에게 물고기 밥을 주는 못된 장소인데 엄청 아름답습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다가 한번 그 시체말로 뻑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에 걸렸구나 해서 일단 주위를 살펴보니까 제 시야 안에 지금도 절친인 정운교 강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구잡이 킥을 해서 가서 공기를 나누어서 상상한 적이 있어요. 정말 제가 부끄러운 거는 같은 장소에서 몇 년 후에 똑같은 실수를 했고, 그때 제가 저희 집의 사장님한테 2번째 목숨을 구해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피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저희들이 피하지 못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당연히 가장 흔한 원인은 다이버가 바보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서 이런 사고를 당하는 거죠. 그 원인, 그 다음에 이런 원인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막상 이런 일에 맞닥뜨렸을 때 저희들이 과연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어떤 비상 상성 중에서 제가 수용 상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 스킬들도 한번 쭉 정리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이빙 중 공기 고갈을 겪게 되는 그 원인들을 크게 한번 나누어 보면 인지 부족입니다. 쉽게 말해서 멍청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인지 부족은 저희들이 수중에서 수중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없이, 지금 여기 보시면 산호에 이름을 적어 놓은 게 꽤 있습니다. 과연 이 박영수라는 분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사시는 분일까요? 그 다음에 절차적인 실수입니다. 즉 다이빙을 시작하고 끝낼 때까지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해야 하는 어떤 순서가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실수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장비에 문제가 있으면 역시 공기 고갈을 겪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지 부족입니다. 이 다이빙에 대한 어떤 인식입니다. 너무 깊이 다이빙하면 공기가 확 빠져버립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이빙하면 당연히 공기가 부족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수중에서 아주 무리한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큰 문어가 바위 틈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번 꺼내 보겠다고 용을 쓰다가 수중에서 과호흡에 걸린 다이버를 제가 직접 도와줘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문어는 절대로 저희들 목숨하고 나눌 만한, 바꿀 만한 그런 생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이빙 할 때 저희들이 참 부족한 부분이 꾸준히 잔압을 확인해야 하는 그런 습관입니다. 지금 뭐 여기 보시는 이런 수신호는 지금 잔압이 얼마냐 하는 거죠. 근데 묻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잔압을 꾸준히 확인을 해 나가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매번 다이빙 할 때마다 저희들을 매번 살려주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그 다음 하나가 특히 이 초보 다이버들 때나 혹은 수중에서 아주 못된 환경에 처해졌을 때 저희들이 갑자기 불안해지고 패닉에 빠집니다. 이럴 때는 공기를 엄청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떤 다이빙에 대한 의식, 인지, 뭐 이런 부족으로 겪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장비 문제입니다. 뭐 장비에서 이 공기 고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주로 호흡기에 있겠죠. 물론 부력 조절기도 이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잔압계, 특히 잔압이 통합되어 있는 컴퓨터의 경우에 저희들이 너무 거기에 믿음을 가지다 보면 그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쓰실 때는 반드시 백업으로 잔압교를 하나 더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다이빙 중에 오링이 파열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기가 빠져나갈 거고요. 심지어는 호스가 파열되는데 이 호스 중에서도 저희들이 잔압을 봐주는 그런 고압 호스의 경우는 이거는 한번 파열을 일으키면 순식간에 200바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장비를 잘 다루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호흡기를 보시면 호흡기가 조금 불량인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표현하기를 숨쉬기가 뻑뻑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잘 나오지 않는 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다이버가 더 많은 공기를 쓰게 됩니다. 힘으로 당기고 하다 보면 지치고 초과호흡이 되면서 공기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호흡기는 가장 양질의 호흡기를 본인이 소유하시고 그것을 자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호흡기 중에는 만약에 찬물에 들어갔을 때 2단계나 1단계가 결빙을 일으키면 그걸로 인해서 자유방출이 시작됩니다. 찌꺼기가 끼면, 즉 우리 예를 들어서 2단계의 다이아프램이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계속 호흡기가 자유방출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일반 다이빙과 관계없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공기가 빠져나갈 겁니다.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2의 호흡기요, 옥토푸스도 저희들이 얼굴 가까이 그것을 확보해 있지 않고 쭉 떨어뜨린 상태로 다니다 보면 거리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인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호흡기 관련 공기 고갈에 문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문제 예방입니다. 다이빙하고 나서 민물로 깨끗이 철저히 세척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호흡기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프로의 경우는 빠르면 6개월 아니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이 호흡기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 열어서 안에 오링 다 확인하시고 다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다이빙을 자주 하지 않는 다이버라고 하더라도 호흡기를 2년 이상
방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다이빙 가기 전에 제조업체에게 보내가지고 AS를 받고 안전하게 다이빙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참 제가 싫어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옥토푸스를 몸에 딱 확보를 하지 않고 이렇게 축 떨어뜨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는 장비도 상하고 그래서 계속 공기가 빠져나가기도 하겠지만 수중 환경에 많은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호흡기를 저는 권하는 게 가급적이면 목줄을 해가지고 얼굴 가까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얘가 혹시 방출을 일으켜도 내가 바로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이런 다이버의 경우는 보시면 이 다이버 몸에서 장비가 뚝 떨어져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잔악계도 이렇게 몸에 딱 붙어 있고요. 옥토퍼스도 목에 걸려 있습니다. 모든 어떤 호수들이 축 늘어져 있는 게 없이 몸에 다 붙여서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 소위 말해서 DIR이라 그러죠. Do it right. 좀 옳게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이버라면 이렇게 모든 장비의 호스나 잔압계나 그 다음에 호흡기 2단계를 내 몸에 딱 붙여서 다이빙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 중에서 이런 색깔이 있는 어떤 장비 수트, 그다음에 이렇게 하얀 마스크 이런 것 저는 싫어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상하한테 잡혀가면 큰일 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가지 드린 말씀 중에서 안전한 다이빙을 위한 어떤 제안을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비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이빙 전 안전 점검입니다. 이거를 그냥 저희들이 처음 익숙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리스트를 웹노트나 종이에 적어서 모든 장비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부분 교육단체에서는 나름의 방법으로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다이빙 안전 점검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이빙 시작하기 전에 입수하기 전에 보트 위에서 혹은 욕상에서 반드시 이 두 다이버들이 버디가 서로를 체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탱크 밸브는 반드시 다이버가 개방을 해야 되고 입수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장비를 호흡기를 부착하고 나서 입수하기 전에 호흡기를 입에 물고 2번에서 3번 정도를 빨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주호흡기도 그렇지만 옥토푸스, 제 보조호흡기도 마찬가지로 2-3번 빨아보면 됩니다. 합쳐서 4번에서 6번 이렇게 되면 이 탱크가 만약에 열려있지 않다면 공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이 장비가 정말 공기를 잘 공급할 것인가를 미리 저희들이 사전 호흡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탱크 잔압 확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수 전에도 해야 되지만 다이빙 중에서도 일정 간격으로 꾸준히 잔압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하강 전에 수면에서 한 번 더 버디가 체크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실린더 호흡기 붙어 있는 거를 물속에 쏙 집어넣은 상태에서 안에서 공기가 새는 에어리크를 확인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필요한 모든 장비를 다 구비하고 들어왔는지를
서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하강을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바람직은합니다. 지금 이 다이버가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소위 스페어 에어라고 하죠. 완전 별도의 독립된 공기 공급원을 하나 가지고 다니는 거죠. 이것은 짝의 공기나 뭐 이런 것보다는 더 안전한 건 확실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나 부착해서 다니시는 분이라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물에 들어가기 전에 직접 충전하시고 들어가기 전에 호흡을 해보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이빙 교육 수준을 벗어나는 짓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픈워터 다이버라면 수심 18m를 넘지 마십시오. 넘게 되면 반드시 내가 어떤 두려움이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이빙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교육과 그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수면에 있을 때는 반드시 양성부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먹고 허우적거리면서 끊임없이 핀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이버를 패닉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요. 수면에서 호흡을 하는데 충분한 공기를 반드시 남기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수면에 올라왔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 파도가 심하다든지 물이 심하게 간다든지 이럴 때 굳이 호흡기를 입에서 빼지 마시고 꾸준히 호흡을 해야 되는데 수중에서 공기를 다 고갈시킨 상태에서 수면에 올라오게 되면 이럴 때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에서 다이빙할 때 흔히들 이렇게 권하죠. 50바를 남기고 상승을 시작하고 30바를 남겨서 수면에 있어야 한다. 뭐 어떤 데는 수면에 올라왔을 때 50바를 가지고 있으라고 강조하는 그런 리조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잘 지키시면 공기 고갈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긴급 상황으로부터도 저희들이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빙 중에 우리가 공기 고갈을 겪게 될 때 사실 이거 좀 많이 난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별 공기 공급원이 있다면 스페어웨어를 하나 달고 다니시는 분이라면 공기 고갈됐을 때는 그것을 물고 정상적으로 상승을 시작하면 됩니다. 어지간한 레크레이션 수심에서는 그 스페어웨어 하나로 정상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권장되는 게 바로 이 비상수용 상승입니다. 이 비상수용 상승이 다이빙 교육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RSTC, Recreational Scuba Training Council에서 비상수용 상승의 방법을 제시하고 모든 교육단체는 똑같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도 그 방법을 채택해서 하는 단체도 있고 아주 좀 다른 방법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승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손은 머리 위로 왼손은 인플레이터를 잡게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왼손은 인플레이터를 잡는 것은 같은데 오른손으로 웨이트 버클을 잡고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상승하다가 공기가 떨어졌을 때 버클을 풀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느 방법이든지 내가 언제든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만큼 오픈워터 다이버 때, 어드밴스 때, 오픈워터 다이버 때 훈련을 충분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수용 상승은 제가 이 슬라이드 다음에 그 대구의 두류 잠수 풀을 하시는 손한식 그 평가관이 만든 영상을 하나 포함시켜 뒀습니다. 보조호흡기, 즉 버디의 공기를 공유하면서 올라오는 건데 이것도 비교적 안전한 방법입니다. 문제는 그 방법을 할 때 서로가 절차를 충분히 연습하지 않은 상태라면 당황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에서 이 교육을 받으실 때 강사가 교육하는 어떤 그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내가 공기 고갈됐다는 신호를 하고 또 버디에게 그것을 받고 버디의 어느 부분을 잡고 하는 이 부분을 숙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어떤 부분만 모아서 하나의 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공기 떨어졌고요. 버디도 없고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수중에서 웨이트를 버리고 부력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심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는 상승 방법은 확실합니다. 만약에 정말 공기가 떨어졌을 때 또 어느 정도의 수심이 있을 때라면 수용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 공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뭐 하다가 도저히 어떻게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다시 부력 상승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짝호흡 상승. 제가 한 가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왜 교육단체에서 짝호흡 상승을 없앴느냐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기 고갈이 돼서 위험한 다이버는 어차피 위험한 다이버인데 이 짝호흡 상승을 하다가 공기를 주는 버디가 위협에 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짝호흡 상승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교육단체의 모든 오픈워터 다이브 교육에서 옥토푸스가 필수 장비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옥토푸스가 없을 때 그냥 하나의 호흡기로 호흡하면서 올라와야 할 때는 어차피 짝호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비에는 반드시 옥토푸스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짝호흡도 저는 분명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스킬이 맞고 실제 이 경우를 제가 직접 목격도 하고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방법을 교육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알아둘 필요가 있는 스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를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승하다가 도저히 숨을 못 참을 때요. 그때는 저희들 부력 조절기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특히 저희들이 상승하면서 팽창합니다. 그때 디플레이트를 누르면서 한번 흡입을 하면 공기가 나옵니다. 부력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BC에 공기를 넣어야 되는 경우는 다시 내가 들이마신 공기를 그 안으로 불어넣어 줄 수도 있고 혹은 계속 팽창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냥 입 밖으로 뱉어내고 다시 안에 있는 공기를 흡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모든 다이버 과정에서 이것을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수영장에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바닥에서 부력 조절기 안에 있는 공기를 한번 쑥 들어 마셔 보시고 그것을 다시 그 안으로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는 상당 부분이 산소가 21%가 아닌 산소가 부족한 공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한 번 정도는 더 흡입해 봐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본 결과 세 번째는 굉장히 역겹습니다. 안에 산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방법,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말씀드리는 거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비상 수용 상승하는 방법은 지금 이 교육단체와 다른 교육단체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샘플로 내놓는 거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데서 어떤 교육단체의 영상을 가져와서 사용하면 이게 저작권에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촬영한 그 스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이빙 중에 공기 고갈을 겪게 되는 그런 원인이나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만약에 저희들이 이런 황당하고 지저분한 상황이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 그중에서 그 비교적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인 비상 수영 상승에 대해서 동영상까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